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고, environmental complex가 아니고, 그 앞 챕터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래? 뭐 공부했나? 이거 보자. Previous chapter. Previous chapter have considered the separate components of individual environment factor like temperature, precipitation, wind, soil moisture, fire, and other organisms on the crop plants. Although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mpact that each of those factors has by itself, rarely does any factor operate alone or in a consistent manner on the organism. Moreover, all of the factors that have been discussed as a separate component of the environment also interact with and affect each other. Therefore, the environment in which an individual organism occurs need to be understood as a dynamic, ever-changing composite of all the interacting environment factors. That's as an environment complex. 네. 뭐 읽기는 잘 읽었는데, 이제 내용은 다 이해할 거고, 그 발음이 F는 F라고 아랫입술 깨물고 강하게 해줘야 돼. 첫 줄에 본 Previous chapters have considered the separate influences of individual environmental factors. 정확하게 F 발음해줘야 돼. 거기에는 environmental factor가 light, temperature, precipitation, wind, soil moisture, fire and other organisms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이거에 관한 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네, 맞습니다. 그 빛에 관해서 했고, 태양에서 오는 빛이 이제 오존층을 통과하고 대기권을 통과해서 지구상에 도달하는 빛은 전체의 한 4% 미만이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용하는 빛은 그 가시광선 중에서 주로 쪽에서 나고 쪽에서 한다. 적색과 그 청색 용역 주로 있는 그 유색에서 볼 때는 물론 거기에 이제 하드닝 조금 딱딱하게 하는 것은 저 초록색도 사실은 필요는 해. 어쨌든 거기에 지금은 이제 식물 공정을 만들면 세 가지 파장대 범위를 활용을 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적색광하고 청색광. 이걸 두 개를 같이 조사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했고, 뭐 빛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 종류는 또 원적외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건강에 또 활용하지. 그래서 건강 기능성 뭐라 그러노, 조사하는 거 있잖아, 째는 거, 황토팩처럼 그런 것들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살균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비타민 D를 우리가 합성하는 데는 표고버섯 균사체나 이런 것도 활용하지만은 실제 햇빛을 쬐어야 그게 상당히 좋은 거야. 싫어하는데 이제 자외선이 너무 스트롱하다 보니까 피부암이 발생한다 이래서 이제 안 하지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이상은 햇빛을 받아야 돼. 아주 중요해. 나이 들수록 더 그렇고. 자, 어쨌든 거기 빛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다, 그지? 그럼 템퍼러처에 관해서는 요약해 보면은 네가 우리 작물에 있어서 온도 환경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작물에서 온도 눈 비비면 안 된대. 절대 눈 비비면 덧난다 시끄러져. 네. 채소해라, 그 비누칠 해가지고 해라. 네 하는 동안에 내가 설명할게. 야, 니 진짜 잘 피해가네. 온도는 우리가 온도의 개념을 보면 일반적으로 작물이 생육하는 데는 0도씨 이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적산력입니다. 적산 온도라는 개념을 보면은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모든 일평균 기온 0도씨 이상 되는 기온을 더한 것을 적산 온도, accumulated temperature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작물이 자라는데 겨울 작물 같은 거는 보리, 밀, 호밀, 길 이런 애들은 6도, 4도 정도에서도 생장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 작물은 벼, 홍, 옥수수 이런 애들은 이제 뭐 10도씨 이상에서 생장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10도씨 이상 되는 온도 파종에서 수확까지를 이것을 이제 유효 적산 온도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이렇게 말하고, 작물이 생육하는데 가장 적합한 온도를 적온, 낮은 온도를 최저기온, 높은 온도를 최고온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적산 온도가 어느 정도이냐, 벼는 한 4,000도 내외가 되고 메밀 같은 경우에는 1,200도 내외가 돼도 수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저온에도 하고 생육 기간도 짧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 온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다음 프리시피테이션 요거는 뭐 한 강우지, 그지? 네. 강우에 관해서 설명해봐. 강우 그 보호해야 되나? 일단 그 식물의 강우 자체를 설명하고 네. 뭐든지 브리핑 할 때는 네. 강우의 개념, 프리시피테이션이 뭐다 설명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 설명해야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지. 네. 강우 같은 경우는 그 지상부에 있는 하늘에서 그 지표물로 또 그 하강은 수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비와 눈과 같은 모든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강우 같은 경우가 식물에 있는 수분 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에 필요한 물 같은 경우가 보통 이용될 수가 있는 게 그 지표수 알아도 네. 브리핑을 하려고 하면은 네. 어렵단 말이야. 네. 박사는 얘는 지금 세미 프로야. 네. 박사 과정은 세미 프로는 박사 학위만 받으면 프로야. 네. 그때부터는 네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나가야 돼. 네. 아무도 니한테 터치를 안 해. 지도 교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프로가 되기 위한 바로 직전 단계에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뭐 어떤 사물을 어떠한 단어를 대하든지 간단히 아주 3분 이내로, 뭐 정확히 말해 1분 30초 안에 정확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유 뭐 5분, 6분 사고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줘. 그래서 항시 준비된 상태로, 미안한 얘기지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프리시피테이션은 내가 뭐라 하대, 처음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했지. 알아도 간단 명료하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강우란 하늘에서 내리는 수분이다. 여기 강우잖아. 어디로? 땅으로. 우리는 작물을 중요시하니까 일단 뭐 작물이 있을 때는 작물이, 없을 때는 토양 속으로, 그지? 재배지 쪽으로 내리는 모든 액체의 것을 강우라 한다. 그러면 그 강우는 일반적으로 빗물이 있을 것이고, 겨울에는 눈이 있을 것이고, 또 가을에는 썰이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이슬이 또 내릴 수 있잖아. 이슬도 있을 것이고, 이런 애들을 다 통칭해서 강우라 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강우 중에서도 유효한 게 있고, 작물의 유효다. 유해가 아니고 유효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야. 이펙티브, 영어로 하자. 이펙티브 레인폴이 있을 것이고, non effective rainfall이 있을 거야. non effective rainfall 자체는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가할 수 있어. 그지? 왜? excessive 할 경우, 너무 지나칠 경우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적당한, 그지? 그것이 뭐든지 중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강우에 관해서는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 강우가 내리는 게 좋느냐? 그럼 작물마다 다르다는 거야. 벼 재배를 하면은 일단 낮에 광합성 열심히 할 때는 안 내리는 게 좋지. 이 크라우디 데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 그러면 새벽에 내리라 이거지. 동트기 전에. 그럼 좋은데 얘가 그러나 이 말이야.
안 같습니다. 안 그렇지? 네. 그럼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네. 결정되지. 네. 구름이 네. 어떻게 뭉쳐져서, 그지? 네. 그게 바람하고 만났어. 또는 자체적으로 무게에 의해서 네. 결합되는가? 이 얘기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나는 낮에 광합성 많이 해서 특히 등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낮에는 광합성 많이 해서 그레인을 채워야 되는데 네. 아니 낮에 비가 뭐 그것도 그냥 확 따르고 잠시 30분 뭐 하고 가면 되는데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야. 왜? 스트렝스가 다르다는 거지. 네. 그 이거는 천하에 쓸모없는 짓이야. 네. 햇빛도 가릴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높아지니까 병 발생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춤도 마찬가지고 또 연약하게 자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강도로 어떻게 내리냐.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야. 네. 그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겨울 되면 서리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내리면 문제가 되나? 서리가 내릴 경우에 서리가 내릴 정도 춥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세포 내에 있는 물이 얼어가지고 부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식물의 세포가 터지는 동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히 농작물이나 이런 걸 키울 때 유의해야 되죠. 설명 아주 잘했는데 네. 이제 박사잖아. 좀 네. 있으면 용어의 선택이 중요하지. 네. 얼어 가지고 터지 가지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뭐 세포 동결로 인한 그 조직의 파괴. 네, 조직의 파생. 응? 네. 뭐 좀 전문 용어로 구사를 해라. 네, 그 알겠습니다. 없어진단 말이야. 네. 특히 우리는 사투리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서울 쪽에 가면은 완전 촌놈 소리 든다. 네. 그지? 그래서 전문 용어를 쓰고 가능하면은 표준어로 네. 하는 연습을 해라. 나도 안 알겠습니다. 되지만. 그 다음에 눈에 관해서는 설명할 수 있나? 눈 뭐 작물이 자라는 도중에 눈이 내릴 경우에 그 잎 위에 눈이 얹어져 있을 경우에 그 빛이 그 열목체와 눈이 빛을 차단하여 엽록소에 필요한 광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식물 생장 등의 영향이 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렇지. 자, 내용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지만 네. 눈이 그렇게 작물, 겨울 동작물, 겨울 작물 생육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야. 네. 그런데 아주 러시아처럼 추운 경우에 네. 만약에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간다. 네. 밤온도가? 네. 그러면 이게 노출된 상태로 오버빈트링 하잖아. 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0도, 40도 되는데 거기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한 네. 동결, 네. 그지? 네. 파괴, 세포 파괴가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식물체는 죽어버린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이 와서 덮어주면 그만큼 보온 효과가 생깁니다. 오히려 보온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느냐의 차이다 말이지. 네. 그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릴 때 보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뭐 구슬 같은 게 떨어져. 작은 구슬, 큰 구슬. 네. 그거 뭐지? 우박. 우박이지. 네. 그 우박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박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물리적인 피해를 입힐 수가 있으므로 예를 들어 그 특히 수확물 중에서도 크기가 큰 뭐 사과와 벼와 같이 그 과수작물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우박이 상품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요한 그 저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러면 우박이 상습적으로 내린다는 거 통계적인 데이터가 있다면 네. 거기에 사과나 감이나 배나 이런 거 재배해야 되나 재배하지 말아야 돼. 재배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해야 돼. 네. 거기 적지 선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야. 적지 선정이라 하면 첫째 기후 환경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토양 환경을 고려한
작물을 어디에 재배할 거냐. 그게 적지선정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모르고 시골에 땅이 있다고 아무데나 가서 아이 뭐가 돈이 된다 하다니까 그거 같이 심었다가는 낭패 보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선정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적어도 뭐 비기너들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은 배운 사람들은 어떤 작물을 심었을 때 거기 기후 환경, 기상 특성, 토양 환경, 토양 특성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 여기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슬이 있잖아. 네. 이슬은 뭐야? 이슬 같은 경우에 그 지표면의 수증기가 일정 이상의 농도를 가질 경우에 그것들이 물로 증산이란다. 물방울 형태로 그 작물의 표면 위에 생기는 현상 그런 것들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해는 잘 나오고 있네. 네. 비나 눈은 네. 적어도 해발로 치면은 뭐 1000m, 2000m 이상 상공에서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슬이라 하면 이제 뭐 한 100m 이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정발, 정산되었던 것들이 주위에 뭐 나무가 있다든지 또 풀이 있다든지 식물책이지 또는 아니면은 그 강 주변에 있는 하천 또는 연못 이 주변에서 그지? 그래서 정발되었던 게 아침에 온도가 낮아지니까 연결돼서 떨어지는 그게 핵심이잖아. 그리고 이제 식물의 정산에 의한 것도 있겠지.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작물을 재배할 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지. 뭐 사막에 이런 게 있으면 최고지. 그렇습니다. 그지? 네. 그 사막에는 식물이 없으니까 이슬이 있을 수가 거의 없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건 하늘이 빛밖에 없잖아. 겨울은 눈이고. 그래서 작물이 또는 식물이 재배되고 생산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윈드에 대해서 한번 볼까? 윈드에 가서 한번 설명해. 일단 온도차를 이해해가지고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그 고온과 저온에 의한 그 비열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대기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바람이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히 식물체 같은 경우에서는 그 내부에 있는 미세적인 바람이 특히 그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에 공기가 정체한다고 했었을 때 그 식물에서 광합성이 계속 일어난다 한다면 그 광합성이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적은데 산소는 과발생한 그 산소의 농도만 높아진 상태라서 광합성이 저해되는 등등이다 보니 적지 않은 바람이 있는 곳을 잘 선정해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것도 문제지만 적게 부는 곳도 그 식물 생장에 그리 좋지 않으니 적절한 장소를 잘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래, 바람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눈을 보이지 않지만 기체의 활동이잖아. 기체가 움직이는 온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바람의 세기, 강도에 따라서 작물의 생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강풍이라 하고 태풍이라 하고 또 미풍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광합성의 가장 리저너블 합리적인 초속은 몇 메터 정도 되면 될까? 그 몸의 감각이 나긴 합니다만 초속 1, 2m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속 뭐 한 3m 이내 정도면은 광합성이 유리한데 이것도 작물에 따라 사실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져.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잖아. 네. 그거 막고 있는데 그냥 한 1, 2m 이내 불다가는 안쪽으로 바깥에 CO2가 못 들어가. 상위형만 광합성을 하지. 벼 같은 경우는 키가 작잖아. 또 80cm 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기가 다르다 말이야. 그래서 몇에서 몇 메터 이렇게 하는 거야. 불어도 하기. 그럼 4m 정도 되면 안 되냐? 괜찮지. 그럼 시기에 따라 다르다. 또. 그래서
그런 바람을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장점이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스트롱할 경우에 문제가 된다. 네. 그걸 우리가 일명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럼 통상적으로 태풍이라면 초속 20m 이상에서 시작되는 거야. 네.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가는 거지. 네. 그럼 초속 30m 이상 되면 그때는 뭐 완전 긴급 재난 공보라 하는 공고라 하는 네.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시작하잖아. 그러면 작물을 재배할 때 잎이 크고 그지? 네. 외떡잎 상떡잎으로 비교하면 외떡잎 식물이 강할까 상떡잎 식물이 강할까 일반적으로 태풍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쌍탕님이 강할 듯 싶습니다. 왜? 그 그러긴 합니다. 저희 같은 이 95도 되고 그 뿌리 형태 자체가 그 일단 그 쌍떡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 나랑이란 그 라미맥으로 하는데 그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 그물 형태로 딱 펴지지 않습니까? 쌍떡잎 형태 같은 경우에 그물 형태 펴지지 않습니까? 그 지상에서 뽑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쌍떡잎 애들이. 지금 도복을 갖고 얘기하는 거야? 예. 도복도 일단은,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떡잎, 벼, 네. 보리, 밀 이런 애들은 네. 리브레이드라고 하잖아. 네. 엽신이라고 하잖아. 네. 잇몸, 네. 칼집처럼 생겼잖아. 칼처럼. 네. 칼처럼 생겼기 때문에 바람이 훑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호박잎 생각해보자. 네. 오이 생각해보자. 그럼 어때? 바람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바람 잘 맞지? 네. 그러니까 칼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딱 돼 있으면 바람이 싹 오더라도 싹 스쳐 지나가잖아. 네. 그런데 잎이 이렇게 돼 있다. 네. 이러면 어때? 쓱 다 맞잖아 바람을. 네, 맞습니다. 그 강한 바람을. 네. 그럼 찢어지고 난리가 나겠지. 네.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되겠니? 말 답이 잘못했지. 예, 그렇습니다. 그 외떡잎 식물이 강한 바람에 강하다. 네.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데 가면은 바람이 세잖아. 네. 제주도의 삼다가 뭐지? 혹시 병목담이란다. 제주도에 네. 알려진 게 삼다, 예. 많은 게 바람, 아. 여자, 돌. 아. 그렇잖아. 예. 예. 근데 바람이 세잖아. 네. 그러면 지금 제주도 유명한 게 뭐 있지? 농산물로? 귤이 작물. 있습니다. 귤이잖아. 네. 귤은 키가 크나 작나? 작습니다. 좀 낮지? 네. 거의 2m 내외잖아. 네. 그럼 수확 시즌도 거의 겨울이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여름철에 주로 바람이 많이 불잖아. 세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할까? 바람이 센데. 그때 재배를 하는. 그러니까 키가 낮은 걸. 네. 그래서 주변에 가면 뭘 쌓아놨더노? 돌담 쌓았습니다. 돌담을 쌓아놨지. 네. 그럼 돌담이 구멍이 있나 없나? 있습니다. 있지. 네. 현무암 자체가 네. 그런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 네. 쌓을 때 조금 엉성하게 쌓아놓는 거야. 왜? 네. 바람 맞아서 무너지지 말라고. 그렇지. 바람이 일부는 통과되도록 놔둬야 무너지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일부 예를 들어서 100의 바람이 오면 한 20의 바람은 통과시켜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작물 생육에도 오히려 좋아. 네. 스트롱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것도 나중에 나온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 방석을 만드는 거지. 네. 방석림은 아니고 방석 울타리를 만드는 거지. 네. 근데 실제 그거보다 더 완벽히 하려고 하면은 방풍림을 만들어야 되겠지. 침엽수를 가지고. 네. 그지? 그러면 키가 뭐 한 10m 정도 된다 하면 그늘은 일부 찔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런데 그게 보통 기본적으로 그 높이의 10배 정도는 커버가 되거든. 네. 바람 피해가 거의 없단 말이지. 네. 그래서 방풍림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지. 그 바람에 대해서는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어. 바람 가지고만 해도 뭐 한 학기 강의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네. 그래. 어쨌든 기보만 하고 가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양에 관해서 얘기해 보자. 토양이 뭐냐? 정의를 해봐. 토양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식물의 근간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 근간이 된다. 그 표현보다는 식물을 길러내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이다. 네. 이건 어때? 너무 뭐 정서적인 표현이다만 정서적인 표현이지만 본질적인 건 담겨 있다 생각합니다. 가장 완벽한 설명이겠지. 네. 그러니까 자식을 길러내는 어머니처럼 작물을 길러내는 어머니 품이다. 네. 그 어머니 품은 어때야 돼? 따뜻해야죠. 따뜻해야지, 그치? 네. 따뜻해야 되고 엄마가 건강해야 되겠지. 네. 자식을 길러낼 수 있을 만큼 자본도 있어야 되겠지. 네. 그게 양분이겠지. 네. 따뜻해야 된다. 그리고 뿌리를 잘 내리고 정착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온화해야 되겠지. 네. 근데 뭐 뿌리가 내리고 양분도 흡수도 못하고 하는 사토 쪽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 식토 쪽으로 가서 아예 뿌리가 못 내리고 그지 깊이 못 들어가고 그럼 뭐 문제되는 네. 그런 토양보다는 양토나 사양토, 식양토 또는 양토 주변에 작물마다 다르긴 하지만 물론 뿌리를 땅속 줄기나 뿌리를 이용하는 작물은 사양토가 낫겠지만 네. 어쨌든 양토 주변에 토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결국은 토양이 갖춰야 될 것은 작물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토양이다. 네. 그 어머니 품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습니다. 이제 토양을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소일 모이스처에 관한 얘기는 토양 수분은 어떤 게 있지? 수분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그 먼저 비가 왔었을 때 그대로 지표면 아래로 나온 중력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식물이 이용하는 주식 그 수분인 모관수 그 다음에 그 지표 뭐 식물이 이용하지 못하지만 그 토양 성분과 단단하게 밀착되어 있는 뭐 결합수 등과 그런 종류가 화학적으로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는 결합수, 네. 화합수 네. 이것은 식물이 이용을 못하잖아. 네. 하지만 이 토양이 구성되는 형태 자체지. 네. 그 105도씨에서 드라이 식기도 날아가지 않는 수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모관수, 소위 모세관수의 함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모관수지, 그지? 네. 요 함량에 따라서 결국은 작물이 어떻게 잘 자라느냐 못 자라느냐. 결국은 토양의 구성 요소를 보면 크게 세 가지지. 네. 고상이 있을 것이고 네. 토양 입자 자체. 네. 그 다음에 흙이 있을 것이고 그 공간에는 뭐가 차 있다? 뭐 액상 수분이 있으면 수분이 찰 것이고 네. 수분이 없으면 기상, 기상. 공기가 있을 것이잖아. 네. 그러면 비율로 보면은 고상이 50%, 네. 기상이 25%, 액상이 25% 정도가 일반적으로 작물 생육에 유리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봤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하 수위가 높다. 네. 또는 낮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 그럼 밭작물의 경우에 지하 수위가 높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수분이 과도할 경우 기상의 그 면적을 줄어드니까 그만큼 필요한 산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하 수위가 높다는 말은 한 20-30cm 부분에 지하 수위가 미쳐 있다는 거지. 네.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흙이지만 한 20cm 밑에 가면 물이 찐다는 거지. 네. 그러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위로 올라온다는 거지. 네. 그지? 물의 이동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아니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가잖아. 네. 그래서 지 표면을 통해서 나중에 정발이 되지. 네. 이바프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이야. 네. 그래서 밭작물을 재배할 때는 지하 수위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 그게 가장 핵심이야. 그리고 투수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1m 50까지는
오가를 사용한다든지 삽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토양의 속에 지하 수위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토성으로 봐야 돼.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콩이나 옥수수 이 정도 같은 것은 사실은 측근성 식물이잖아. 네. 근데 과수 같은 경우는 심근성이잖아. 네. 그러면 뿌리를 2m, 3m까지 내려갈 건데 그래야 양분 수분을 흡수하는데 얘가 물이 잠겨져 있으면 이거 활동이 불가하잖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품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뭐 있었고 파이어에 관해서 한번 설명해봐. 배웠으니까. 식물에서 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라면 보통 인위적으로 보통 넣는 경우에서 특히 작물 재배에서는 윤환 재배나 이럴 때에 주로 이용이 되는데 보통 목적으로 그 정도까지 설명했습니다. 일단 이 파이어 자체는 결국은 가장 핵심은 과거에 많이 쓰이던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 뭐 숲으로 또는 나무로 감목으로 둘러싸여진 데를 내가 경작지로 바꾸겠다 하면 불을 내는 거. 그지? 그렇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썼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 재를 뭐 이용해서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이제 또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겨울철에 논두렁에 불을 놔. 왜 놓지? 병해충 잡으려고. 그렇지. 병해충의 원신처, 잠복처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럼 겨울에 때기 추우면은 얘들이 병해충이 월동을 못 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풍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겨울이 너무나도 따뜻했다 하면 흉년이 되는 거예요. 병해충이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과거에는 돌담 샀듯이 이렇게 그 논이 주로 다 경사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돌로 갖고 샀는데 거기에 거루터기도 있고 뭐 풀도 나고 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잠복처가 아주 많았어. 그런데 그걸 다 태우거든. 그래서 그걸 일명 논두렁 태우기 운동이라 해서 체험할 운동 들어봤지. 그때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시작했지. 그럼 체험할 운동 잘 살아보세요 하고 뭐 아침마다 나와갖고 뭐 청소하고 뭐 별거 다 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이야 뭐 다 청소 아저씨들이 다 하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 파이어는 주로 이제 그런데 활용했고, 과거에는 그 외에도 미국 같은 데도 아직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 이게 그루터기가 너무 많이 생산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이게 결국은 무경운 들어봤지. 노틸리지 상태로 하면은 위에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럼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는 거의 분해가 되는데 리그닌은 분해가 안 돼. 그렇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무경운 하면은 고장수만 이렇게 파종을 했지. 근데 틸리지를 경운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소 주기에도 뭐 좀 엉성하지. 볏짚은, 밀짚은 시행률이 시행률이 높지. 높기 때문에 질소 함량이 부족하니까 빨리 안 섞는다 이 말이지. 분해가 안 되니까. 그럼 긁어친다 이 말이지. 기계가 작업에. 그래서 귀찮으니까 태워본다. 우리나라 시골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결국 따지고.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가 지금 아주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완전 컨트롤해서 절대 버닝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돼. 아주 심각한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는 18%인가 20%인가 정해놨었어. 자기 경작지에. 1인당 400헥타르, 500헥타르 재배하니까 그 중에 10%면 얼마예요? 80헥타르, 40헥타르, 20%면 80헥타르잖아. 그거는 태워도 된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 끝나고 나면 막 100헥타르, 200헥타르, 30헥타르, 40헥타르, 50헥타르, 60헥타르, 70헥타르, 80헥타르, 100헥타르, 100헥타르
온 하늘이 시커멓다 해야 되나 막 흐릿하 해야 되나 그렇게 그 정도야. 심각해. 그래서 어떤 데는 사크라멘토 들어봤지? 주정부 있는데 정부청사 캘리포니아가 길쭉하잖아. 네. 딱 가운데 주 정부청사가 있어. 네. 그게 사크라멘토라는 데야. 영어식 발음은 사크라멘토 막 이렇게 발음하죠. 거기에 주변이 뭐다? 벼 재배 단지야. 그게 이제 가면은 난리다 그거 태운다고. 그 다음에 태우지 마라 하니까 하는 방법이 뭐 있노? 그거는 완전 클레이 점토가 대부분이야. 그건 식토야. 식토에만 벼를 재배해. 양토나 이런 작물 재배하기 좋은 데는 뭘 재배하겠노? 캘리포니아면 콩이나 옥수수지 뭐 알팔파 뭐 이런 거 알겠나? 예. 그지? 모르면 알팔파지. 예. 콩 알지? 옥수수 알지? 해바라기 알지? 그지? 예. 어쨌든 그런 이제 아주 클레이 점토 함량이 높은데 식토에서는 물이 안 빠지잖아. 네. 배수가 안 되니까 그런 쪽에는 뭐 한다? 벼를 심는다. 그지? 네. 그러니까 벼가 갖고 있는 아주 특수한 조건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거 보면은 겨울에 이제 논두렁을 높게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러니까 물을 막 최대한 대는 거야. 대어 가지고 대형 기계로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뒤집는 거야. 막 믹스웰 하는 거지. 그래야 그 다음에 직파집에 파종을 한다.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그만큼 짚의 생산량이 많지.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니는 육종하니까 육종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육종을 하면 될까? 일단 좀 단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단간으로 만들고 하베스트 인덱스 수학 지수이지. 지상부 총 건물중에 대한 이삭의 무게 비율을 높여가야 돼. 짚의 무게를 줄여야 돼. 재배적으로 보면은 무효분을수를 아예 없애야 돼. 유효분을만 하도록 해야 돼. 재배적으로.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거의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 국제미장연구소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시미트. 시미트는 이 옥수수 얘기하지 말고 무슨가? 벼는 일이라고 해. 아 예. 인터내셔널 라이스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줄여서 대문 앞에 캐피탈 레터를 따면 일이잖아. 일이에서 그 육종을 다 해. 그래서 옛날에 그 수프라이스라는 게 나왔어. 수프라이스가 뭐냐면 파종을 한다든지 하면은 얘가 분을을 2개 내지 3개만 해. 그 유효분을만 따가 무효분을이 없어요. 그리고 한 이삭당 나달수가 200개에서 300개가 달리는 거야. 아주 이상적인 거지. 그걸 이디오 타입 또는 아이디얼 타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만들어 놨는데 농가에 보급해 보니까 수량이 3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이 거기서 시험장에서는 시바르당 1.5톤, 헥타르당 15톤이 나온 거야. 일반 우리 재배하는 것보다 2.5배가 생산량이 많아졌어. 근데 그 농가에 가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왜 안 되느냐? 비료가 없고 충분치 않는 거야. 그 농민들은 그 재배법대로 잘 안 따라. 그게 현실하고 괴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육종가가 아무리 좋은 품종을 만들어 놔도 현실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야. 그렇다. 일단 그 할 일들이 지금 들어보면 또는 무궁무진하게 많지. 벼 하나만 예를 들지만 아주 다양하게 할 일이 많은 거야. 요즘 뭐 챗 GPT를 갖고 다 하고 AI가 뭐 앞으로 다 하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우리 농업 분야에는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노벨상도 뭐 나올 게 엄청 많다. 노벨상 하나 받을 수 있는 거 하나 얘기해 주면 옥수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배하면은 사료작물로 재배하잖아. 근데 옥수수하고 아주 유용하지만은 유사하지만은 아주 유용성이 높고 인간이 뭐 안 먹고는 못 사는 게 있지. 소금 외에 소금은 기본이고 설탕이잖아. 그 설탕이 어디서 나노? 그 수소
사탕수수. 그래 사탕수수는 하지. 네. 그럼 사탕수수에 지금 수확할 때 문제점이 뭔지 알아? 수분이 매우 많이 듭니다. 응? 수확할 때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옥수수를 네. 보면 사탕수수에 어디에서 착즙을 한? 사탕수수면 잎에서 하나 줄기에서? 줄기에서. 줄기에서 하지. 네. 그럼 줄기 필요한 거는 줄기인데 그 잎은 안 떨어져 나가. 네. 그 볼륨이 엄청나게 절반 이상이라. 네. 그지? 네. 그게 70% 차지해. 네. 그러면 그걸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안 떨어지니까 운반하고 하려고 하면은 무게가 몇 배로 늘어나겠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을 질러버려. 태워버린다. 그 일일이 짜라고 하니까 인건비 너무 들지, 힘들지. 네. 네. 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떨어질 수 있도록 뚫기를 만드는 게. 뚫기가 없어. 안 떨어져. 네. 배가 붙어 있어. 네. 옥수수처럼. 잎이. 네. 그러면 어느 시점이 딱 되면은 뚫기가 형성이 돼서 낙엽지듯이 지금 어느 잎이 다 떨어지잖아. 네. 그렇듯이 얘가 잎이 떨어져 주면은 그건 그릇으로 쓰고 줄기만 커팅 쫙 해서 모아가지고 착즙하러 가면 되겠지. 네. 그 노벨상 가요. 그거 하나 만들어내면. 그지?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아들 오가니즘. 다른 오가니즘은 뭐가 있노? 네가 아는 오가니즘 얘기해봐. 뭐 토양 미생물이든가 좀 더 크게 가면 소독물 되는 지렁이든가. 그렇지. 네. 잘 알고 있네. 그게 그 정도 알면 돼. 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EM이라는 말을 쓰잖아. 네. 그게 뭐지? 아예. 말 그대로 이제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가니즘이잖아. 예. 유형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네.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밝혀진 게 한 50여 종이 돼. 네. 그러니까 EM의 복합체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예컨대 이런 거지. 나는 아주 깨끗한 청정한 데서 EM을 컬렉션 하겠다 네. 하면은 아주 청정지역의 지리산 뭐 또는 강원도 뭐 어디 지역에 가서 항아리를 가져가. 단지 알지? 네. 김치통 작은 거 그런 걸 가져가서 안에다가 이 술 담아봤나? 아니요. 담았나? 아, 그러면 이제 술 담을 때 고도밥을 만들어. 네. 고도밥은 안 와. 그 밥을 좀 삭힌 거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힌 게 아니고 고도밥은 찌는 거야. 아 예. 그러니까 소프트 한 게 아니고 하드하지. 예. 거기다가 이제 고도밥을 예를 들어서 높이를 한 10cm 정도 이렇게 넣는다. 그 다음에 물을 이제 거기다가 적실 정도로 네. 채우는 거야. 부피로 보면 그거에 한 80%, 80%만 추가해주면 돼. 네. 자, 그러고 위에 천을 딱 덮는다. 네. 그 항아리는 이제 위에 뚜껑을 완전히 밀폐하면 안 되고 살짝만 열어놓는 거야. 네. 그러면 한 2주나 3주, 한 달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가면은 안에 곰팡이들이 균이 쫙 있고 얘가 고도밥이 분해가 다 되어 있고 네. 그게 균주라. 네. 오리지널 균주라. 근데 그 색깔이 이상한 색깔이 나오고 이래 버리면 이거는 악성 균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EM이 아니야. 네. 그걸 아이솔레이션해서 정식을 시키는 거야. 네. 미생물 정식이 있잖아. 네. 뭐 양분만 주고 공급해주면 살잖아. 네.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의 균주로 쓰겠다 하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마케팅도 해도 되고 다양하는 거라. 그거 한 예라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 어떤 역할을 할까? 다양한 데 쓸 수 있겠지. 네. 예를 들어 퇴비 만드는데 퇴비가 분해가 잘 안 되면 얘를 투입하고 단백질제 집어넣어주고 그렇게 분해시키는 거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각시 군에 가면은 농업기술센터가 다 있어. 네. 거기에 가면은 유용미생물 자원센터 뭐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어. 유용미생물 자원센터라고 있어. 네. 그 가면 배양기가 있어가지고
농민분들이 뭐 5,000원, 10,000원, 뭐 어떤 데는 20,000원, 어떤 데는 무료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어. 그 국민이나 그 시민이면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생물이죠. 미생물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토양 내에서 또는 지표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식물체 자체에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나비라든지 벌, 그 다음에 잠자리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친환경을 하거나 하는 단지에 가면은 아주 많아. 이 거미도 아주 뭐 쉽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거미가 엄청난 역할을 해. 지렁이는 또 기본이고. 그래서 어떤 지렁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런 생물 종들이 중요하대. 그리고 요 옆에 가보니까 애가 막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하니까 거기에 온갖 나방들이 걸려 있잖아. 멸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기 버드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한 놈이 쫙 날라와 가지고 걔를 잡아먹어. 거미 먹기 전에. 못된 놈이지. 그게 천적이야, 천적. 무당벌레 같은 그런 거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먹이 사슬처럼 다 이렇게 체인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민들이 보면 아주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프리데이터 파라자이트라는 말이 다음 챕터에 나와. 근데 그것까지는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아침 이슬도 기회가 있지만은 그 햇빛이 반짝이는 거미줄을 쫙 보면서 야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지.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관찰하는 거야. 그럼 도시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기계하고 뭐 전자 뭐다 이거에 오염돼 있다가 이거 보니까 너무 신비하고 흥미롭지.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 날아가는 힐링이 되는 거야. 그지? 치유가 되는 거지. 그 멘탈 쪽에 또 있는 사람 더 그렇고. 그럼 이 농업이 지금 생태 농업 하는 이유가 그거다 말이야. 전체 생태계를 이해를 해야 돼. 그리고 산업적으로 보면 표현이 산업적으로 해서 좀 기분이 안 좋지만 치유자원, 국민의 공공복지, 공익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친환경 단지가 되어야 돼. 그게 돼야 돼. 그것만 되면은 우리나라는 수입산 농산물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도시민들이 내 가보니까 농촌 너무 좋더라. 농약 비료 뭐 문제 없더라. 근데 아무 생태 친화적이더라. 그럼 얘기 끝난 거야. 못돼 농산물을 수입 사 먹어. 안 그래? 그렇죠. 그게 치유농업하고 같이 연계가 지금 되어 가야 된다. 너가 알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를 설명하고